7월 1일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몇 년 전에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LTV를 좀 늘려줬더라면 아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서 사람 마음이 솔직히 똑같잖아요. 나는 좀 더 오르는 집을 사고 싶고 떨어지는 집은 사고 싶지 않은데 금리도 올라간 상태에서 LTV 늘려준다라고 해서 지금 기회야 무조건 들어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가 DSR 있잖아요. 네.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2030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40, 50보다는 조금 열세기 때문에 여전히 LTV를 늘려주더라도 저는 좀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이만저만 부동산 코너를 할 때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네네. 시간상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미리 몇 개를 추려서 네.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김유진님, 세종시 실거주자인데요. 세종시. 네네. 여긴 집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교군이 없네요. 김인만 소장님, 적정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요즘 대구하고요 세종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기를 저는 거쳐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세종도 그렇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그렇고요. 보면 한 5년 동안 한 2배 정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에서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3배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분은 매수 대기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거주자잖아요.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사야 되냐 그러는데 저는 한 5년 전 2017년 16년 시세하고 비교해서 2배 정도로 올랐다면 적정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설사 분위기상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니까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좀 조정이 된다면 실수요라는 게 전제 조건에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시작할 때 그 가격이 아니라 시작하는 거에서는 조금 올라야죠. 요즘 2019년에 한번 다시 랠리 치기 그 직전 한 2020년 초반 정도 수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기기 그래도 전에. 비싼데요? 그것도 비싸다고 하면 네. 원래 집값은 우상향하고요. 화폐 가치도 떨어지니까. 그래요?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라는 김인만 소장의 조언이셨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김유진님 이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9689번님,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임대차 3법이나 전월세 신고제 등이 적용을 받나요? 쉐어하우스 적용됩니다. 뭐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적용이 됩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요. 임대차 3법에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는데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 월차임 30만 원 초과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쉐어하우스는 저 안 잡히려고 일부러 뭐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쉐어하우스를 하는 쪽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이제 또 월세를 신고하면은 연말정산에서 맞습니다. 네, 공제를 받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 대상은 맞고 이제 과태료 부과가 1년 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내년 5월인가요?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쉐어하우스도 예외는 아니다. 네. 김미정님, 증여받은 주택도 기간 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비과세 기간 보유를 이야기하시는 이게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지 이게 좀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그냥 양도세라면 당연히 증여받고 2년 보유하셔야 되고요. 혹시 재기산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2주택이 있는데 자녀한테 증여하고
내가 1주택이 남았을 때 그 1주택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진다면 네. 우리 2022년 얼마 전이죠. 5월 10일 이후에 했더라면 이제 기존 보유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2년 더 안 가지고 가셔도 되기 때문에 예. 재기산을 말씀하신다면 2022년 5월 10일 이후라면 이전 보유 기간도 인정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증여할 때 뭐 부부간의 증여도 있고요. 특수관계 증여도 있는데 2월 과세라고 있거든요. 2월 과세나 그 우회 증여 가장 우회 양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우자끼리 네. 증여하면 6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여한 다음에 취득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는데 5년 걸립니다.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국세청에서 야 너 탈세하려고 증여한 거 거지? 아니야? 네. 라고 해서 2월 과세라고 해서 처음 샀던 가격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면 부부간의 증여라도 나 2년 보유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비과세. 생각하지 말고 네. 5년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5년 안 가지고 가면 추징받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어르신 중에서 증여를 하고 1주택이 된 분들은 그렇죠. 요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굳이 또 네. 실거주를 안 해도 네, 그동안에 2년, 산 네, 추가로 네. 2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네네. 산 부분은 인정받는다라는 네네.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먼저 현재 시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한켠에선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용산 강남은 우뚝 이런 거. 다른 한켠에서는 매물 쌓여서 수억씩 뚝뚝. 기사도 양극화예요. 부동산 기사. 맞습니다. 네. 기사도 양극하고요. 사실 뭐 우리 기자분들 저도 연락이 많이 오긴 네, 하지만 네. 쓰기 나름인데요. 네. 근데 말이 다 맞아요. 기자분들이 없는 사실을 쓰진 않는데 둘 다 맞아요. 포커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통계를 보면 용산하고 강남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분위기는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자, 안 팔린다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외곽 지역부터. 예. 우리 에그프라이 이런 뭐 저수지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수지도. 중심지는 네. 끝까지 버틴다라고 네. 하는데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외곽부터 동탄, 송도부터 먼저 좀 거래가 안 되고요. 가격이 좀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또 송도하고 동탄하고 이렇게 외곽 지역들이 안 팔린다라는 소식이 저한테도 자주 들어오거든요. 네. 제발 좀 팔아달라 그러는데 저도 안 팔리는 걸 팔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외곽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송파구가 약간 좀 벗어나는 분위기도 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따로 좀 해보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분위기는 좀 꺾이고 있고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진짜 똘똘한 한 채가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예. 지역이라도 좀 더 똘똘한 지역, 아파트도 좀 더 똘똘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작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시황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황이 어떤가요, 한 주간? 뭐 전체적으로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데요. 안 올랐던 그 지방 지역들 강릉, 안산, 군산, 뭐 구미 뭐 이런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요. 네. 투자 심리 지표들을 보면 아직 하락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불안감은 커지는데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규제를 피해서 여전히 풍선 효과가 들어가고 있다 보여지고 뭐 약세 지역들은 똑같네요. 대구, 대전, 네. 인천, 네. 수원, 네. 울산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핵심 지역이 아닌 지역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연간으로 따지면 세종시가 네. 뭐 계속해서 1위네요. 예, 많이. 세종, 대구 네. 빠지지 않고 계속 네. 1위가 되고 있고요. 서울도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 0.3% 늘어났고요. 네. 경기도 인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매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물론 오르는 지역들도 있고 하지만 네. 작년 대비해서는 어떻게든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황 봤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두 가지가 함께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동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물이 쏟아져서 수억씩 뚝뚝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 이것도 지금 사실인 거죠.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수억이란 게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동이나 층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쓰면 네.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많이 올랐던 가격은 로얄동의 로얄층을 말하고 네. 또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비로얄동을 비교하면 네. 실제로 한 1억 떨어졌는데 한 2, 3억 떨어졌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네. 하락세 지역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매물이 늘어난 거는 그러나 어떤 뉴스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매물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세 1년 네. 유예해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주 대비도 늘었고요. 뭐 네. 1월 대비도 늘었기 때문에 매물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매매 수급 지수도 사려는 사람 위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아직까지 집주인들이 팔려는 사람 분들이죠. 네. 호가를 확 낮추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집주인들은 많이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9억 5천 작년 한참 핫했을 때 예. 9억 5천 정도 했다면 5천만 원 정도 낮췄으면 나는 많이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파는 분 네, 입장에서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그게 무슨 낮춘 거냐. 나 8억 5천에도 안 살래라고 해서 지금 간극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떨어뜨리려면 매수자는 한 8억 해줘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네. 야, 작년에 9억 5천 했는데 지금 8억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좀 다른 이게 산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찾겠죠. 결국에 찾는데 이제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리하고 주식 시장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 주식이 선행지표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힘을 못 쓰고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면 부동산 시장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똘똘한 한 채 이슈 뭐 논란인데 강남과 용산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의외는 강남 중에서도 송파구는 또 약세죠. 수억씩 뚝뚝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똘똘한 한 채는 괜찮다 똘똘한 한 채는 버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전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과정이잖아요. 조정기를 가는 과정, 네. 정상화가 되는 과정인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고 그나마 노른자고 그나마 강남이고? 물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도 강남으로 좀 몰리는데 강남이 불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남도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가 한 몇 달 안에 반전이 되지 않으면 강남도 저는 조정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조정이 되는 과정이고요. 물론 과정에서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네.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정책적인 변수도 있으면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요. 별다른 정책도 솔직히 좀 별다른 모멘텀이 네. 보이진 네.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간다면 저는 강남도 이제 강남 내에서도 저는 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또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우리 2010년도, 2012년도 서울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부동산 침체기죠. 침체기였는데 그때 보더라도 대치동이나 뭐 개포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약세였는데 한강 르네상스 호재가 있었던 반포 지역은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때도 예의주시했는데 계속 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네. 조정장이 오더라도 압구정 같은 그 한강변에 그런 수혜의 지역들은 저는 조정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호재가 있어야겠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똘똘한 한 채로는 이거는 뭐 망고불련의 진리는 아니다. 아니에요. 예. 그냥 저는 지나가는 과정 지나가는.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뉴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데 2030 세대들 네.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늘었다?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네? 통계적으로요. 네. 통계적으로 살짝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으로 약간 좀 조금 늘어난 거 가지고 저는 이게 2030들이 다시 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네. 4050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연령대별로 많이 네. 가지고 있고 2030은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좀 많이 사긴 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높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씩 유입이 돼서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2030들이 아우 나 연걸 다시 할래. 나는 지금 안 사면 안 돼라고 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막 몰려드는 상황은 아니다.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2천 건이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한참 뜨거울 때가 뭐 작년 초 봄 정도였나요? 15,000건, 16,000건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뭐 1,600건.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뚝 떨어졌는데 굳이 비중을 따져보자면 2030들 집을 많이 못 산 분들이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조금 샀더라.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9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난 맞습니다. 와중에
2030이 그 매수자의 체크가 되니까 굳이 비교를 하니까 네. 조금 높게 나오는 거지. 뭐 2030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영끌 시작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3분기부터죠. 네. 이번에 정부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 LTV 집값 대비 대출 금액 80%를 풀어주잖아요. 네네. 이게 거래량의 모멘텀이다. 부동산의 활력이다. 어떻게 보세요? 활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봅니다. 이제 7월 1일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몇 년 전에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LTV를 좀 늘려줬더라면 아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에서 사람 마음이 솔직히 똑같잖아요. 네. 나는 좀 더 오르는 집을 사고 싶고 떨어지는 집은 사고 싶지 않은데 금리도 올라간 상태에서 LTV 늘려준다라고 해서 지금 기회야 무조건 들어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가 DSR 있잖아요. 네.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2030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40, 50보다는 조금 열세기 때문에 여전히 LTV를 늘려주더라도 저는 좀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요. 엄청난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SR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당국이 청년들에 한해서는 미래 소득을 네. 이 친구들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럼 네. 미래 소득을 뭐 적용하면서 더 굉장히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조금 늘려주는 거죠. 이게 매력적인 건 아니겠죠. 이게 유인책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우리 알잖아요. 금융 당국들이 말은 이렇게 해도 뭐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고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뭐 연 3천만 원, 20대 직장인이 2억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2억 5천 정도, 그 정도 늘어난다. 하니까 한 20%, 25% 정도 늘어나나요? 네. 그 정도 늘어나는 효과니까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대출 한도가 네. 20% 늘어나는 게 대세 영향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정도 파격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따져보겠습니까? 따져보죠. 지금 지금까지 금리 집을 오르는 안 거, 샀어요. 네, 금리 오르는 거 다 보고 계시겠죠. 솔직히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고요. 부모님도 충분히 능력이 됐다면 지금까지 안 사고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살 의지가 크게 없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분은 이런 분위기에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의지는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것 같습니다. 예. 50년 주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짜리 상품. 이거는 어때요? 좀 집 매수세. 그 이제 미국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이거 뉴스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못 하겠구나. 왜냐하면 50년이면 내가 살아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원리금 상환을 좀 낮출 수는 있잖아요. 부담은 낮출 수가 있고 한도는 늘릴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집주인이 이제 은행이 되는 시대가 진짜 온 것 같아서 물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담을 낮추다가 나중에 또 상환하고 팔아도 되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가슴 한편에서는 좀 먹먹함, 좀 답답함도 좀 느껴집니다. 이 최초입니다. 우리 국내 금융 역사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 기사의 너무 댓글을 긴데요. 보니까 네. 방금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 한 말 같은 댓글들이 진짜요?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50년이 길잖아요. 20살이면 이제 70살 돼야만 상환이 끝나거든요. 평생 동안 이제 원리금 상환하면서 그냥 은행에 월세 내는 것처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상품에는 이제 전제 조건은 그 사이에 집값이 또 과거 우리 한 5년처럼 막 급등해서 팔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행인 거고요. 네. 자, 이 설문조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살 계획이 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에서 왜 살려느냐 할 때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위 하고 집을 살 계획이 없다. 나는 집 안 살 거야. 이분들 쭉 조사했을 때도 이유 1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각각 좀 보죠. 왜 일단 살려고 하나? 일단은요. 이 통계를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부동산 포털에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포털에서 조사했으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설문에 많이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시장의 모든 그런
그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부동산 포털에 참여하신 분들이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했는데 64.6%가 내 집 마련 계획은 있다. 여전히 집을 사고 싶다라고 예. 나왔고요. 35.4%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좀 따져보죠. 왜 내 집 마련하고 싶냐. 그렇죠? 따져보니까 살 사람들은요. 전세가 서러워서. 네.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서럽고 더러워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 꼭 해야겠다. 지금 임대차 3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 답도 없는 거 나 그냥 사고 말래 라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아, 저도 근데 이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1위 이유가 네. 전세살이 전월세가 서러워서 네. 거든요. 뭐 집값이 표현은 오를 서럽다라고 거- 하는데 네, 네. 사실은 불안감이 있겠죠. 임대차 3법 이제 계약갱신 청구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됐고 잠깐만요. 전세차님이요. 어제 30대 친구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그중 집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다들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집 없는 게 정말 서러운 것 같네요. 서럽죠. 정확히 서럽다라는 이 표현이 딱 나왔네요. 네.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분들은 뭐 집값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져도 나는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고 말 거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서럽다. 강한데 네. 자, 안 사시는 분들 난 안 살 거야. 난 안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의 1위가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그 의견을 양쪽을 딱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사는 분들은 전세가 서러워서 좀 실수요가 가깝고요. 네. 안 사겠다는 분들은 떨어질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사실이다. 네. 실수요자들은 아유 그래 내가 떨어져 본들 얼마나 떨어지고 내가 필요하니까 전세는 계속 오르니까 그냥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지 투기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막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규제들도 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예. 사지 않은 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가 1위니까 상당히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려는 쪽 팔려는 쪽 모두요. 네.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네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사려는 현실적입니다. 쪽도 이게 집값 오를 것 같아서요. 네. 그거 오르려고요가 아니라 네네 현재 전세살이가 서러워서고 맞습니다. 안 살려는 분도 이제 금리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조사했더라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가 맞아요. 1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수 주체들은 네네. 똑똑하다. 진짜 시장은 항상 정답입니다. 진짜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설문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수연님, 서럽고 더럽고 더럽고 맞아요. 전세살이 하고 있을 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게 하죠. 실제로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전세 살다가 서럽고 더러워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필요해서 제가 쭉 보니까요 필요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